이런 국내 증시에 누적된 호조에 빚을 내서 달려드는 사람들도 늘자 쏟아지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업권이 단기 자금을 당기고 있습니다. 예금과 비예금 취급기관을 가리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서 그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이게 금융보험업권에서 1분기에만 180조 원을 넘게 빌렸다면서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금융 및 보험업권이 예금 취급기관으로부터 빌린 금액은 180조 4,891억 원입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단기 자금인 운전 자금을 위주로 늘었는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에 따른 자금 수요와 자체 투자 수요가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 보험업권이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 빌린 금액은 전분기보다 7조 원 증가한 90조 원 수준으로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돈을 빌려서 개인들의 투자금을 대줬다.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이외에도 기업들의 투자와 소비 심리 역시도 살아나고 있다는 지표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대금 거래에 필요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 사용하는 당좌 예금의 회전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예금 회전율은 은행의 예금 지급액을 예금 평잔액으로 나눈 값인데 회전율이 높으면 소비나 투자 등을 위해 인출이 자주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당좌 예금 회전율은 750.3회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회전율이 급증한 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견고히 늘고 있고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집행 의지가 오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중앙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의 여파가 중소형 증권사와 자본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진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차입을 해주거나 투자를 한 경우도 있어서 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일단 규모를 좀 보겠습니다. 중앙그룹에 얽혀있는 금융권의 자금이 그중에 위험에 빠진 자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생 절차에 돌입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금융권 신용공여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이 약 8천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일보 등을 포함해서 주요 8개사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금융권 익스포저는 1조 3천억 원까지 달하게 됩니다. 개별 금융회사 중에서는 한양증권의 총자산 및 자본 대비 익스포저 규모가 가장 컸는데요. 이번에 회상 절차에 들어가며 특권의 건전성 저하와 충당금 적립 부담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룹이 적자 구조를 버티고자 채권을 반복해서 찍어내는 동안 증권가에서 도달한 차입금은 1,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 역시 회생 신청으로 자금이 동결되면서 회수가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증거사 입장에서는 절대 액수가 막대하지 않더라도 충당금 요인으로 작용해 실적의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한 것 이외에 위험 노출된 자금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현재 확인된 직접 신용공여 규모만으로는 금융권 전체의 재무 안전성을 훼손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앙그룹 전체 차입금 규모가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유동화증권과 펀드, 사모펀드 등을 통한 간접 익스포저까지 감안하면 실제 위험 노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콘텐츠 부문 핵심 계열사 SLL 중앙은 동반 회생을 비껴갔지만 JK 파트너스, 한국투자 프라이빗 에쿼티, 프렉시스 캐피탈 등 사모펀드의 자금이 수천억 원 투입됐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지금 보신 중앙쇼크의 문제는 영화 산업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영화 산업 전반의 부진 속에서 회생을 신청한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메가박스 중앙이 앞서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대형 변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이 추진되고 있었죠. 원래 이 합병 단계가 어땠습니까? 네, 롯데시네마 운영사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 중앙은 지난해 5월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협의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양사는 양해각서상 협상 기한을 이달 말로 연장하긴 했지만 메가박스의 회생이라는 대형 변수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기존 협상이 무의미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메가박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갈 경우 자산 가치 등의 재평가와 인수합병과 같은 경영사안도 법원과 채권단의 관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양사의 합병 문제뿐 아니라 메가박스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해온 배급사들도 후폭풍을 맞게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네, 이게 롯데시네마 입장에서도 상황이 좀 난처하겠습니다. 네, 국내 영화관 점유율 2위인 롯데시네마는 3위인 메가박스와 합쳐 업계 1위인 CJ CGV에 대응할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영화업 침체가 이어지자 양사 독자 운영보다 합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합병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롯데가 회생 절차 안에서 메가박스를 인수하거나 투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메가박스가 회생 절차 중에 영화관을 축소할 경우 롯데시네마와 CGV로 관객이 유입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여전히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청약 영주 배정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에 대한 직접 청약 중개도 최초, 당연히 여기서 생긴 사건도 최초가 되다 보니 논란의 정확한 쟁점이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거론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 정리해 주시죠. 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이 최종 배정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청약을 진행했다면 신의성실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37조에 따라 증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사와의 계약 조건상 배정 물량이 없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했거나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어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배정 가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했다면 불안전 판매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정 실패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어느 수준까지 설명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쟁점은 신의성실 의무 위반, 두 번째는 불안전 판매 여부인데 특히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약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의 불만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가령 물량 확보가 확실시된다라거나 해외 기관들과 동등한 조건이다라는 식으로 안내해서 투자를 유도했다면 투자자 보호 원칙에도 어긋나 부당 권유 금지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 의무 위반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해야 하는데요. 금감원은 고객 청약 물량과 별개로 미래에셋증권이 자기 고유 자금으로 청약에 참여해 스페이스X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해져 이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을 한 쿠팡에 최근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쿠팡의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차원의 중징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에 검사 의견서를 발송합니다. 검사 의견서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부당 사항을 적시한 문서로 이걸 받은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소명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회사 측으로부터 소명 의견을 제출받은 뒤 제재 수위를 정해서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 통지할 계획입니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작한 뒤 올해 1월에는 검사로 전환했습니다. 결제정보 유출 여부에 더해서 쿠팡과 쿠팡페이가 하나의 아이디로 계정을 공유하는 원아이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쿠팡과 쿠팡페이는 통합 계정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는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도 쿠팡 계정으로 쿠팡페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원 정보와 거래 관련 정보들이 양사 간에 공유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보 유출 사태와 별개로 쿠팡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판매자 성장 대출 논란이 크게 지적받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품의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8.9%에 달했고 차주들의 평균 금리도 연 14.1%나 됐습니다.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최대 5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연체 시에는 채무자의 쿠팡 전산금을 담보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었습니다. 이 상품이 특히 문제가 되면서 금감원은 쿠팡 파이낸셜에 대해서도 작년 12월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가 올해 1월에는 검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은 약 6개월간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한 채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서 기존보다 금리를 낮춰 대출 영업을 최근 재개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지난해부터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지분을 늘려왔던 한화가 결국 2대 주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연말까지 지분율을 12%로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세계적인 방산 대형화 흐름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초대형 방산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화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그 의미를 류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화그룹이 카이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5%, 한화 시스템이 1.53%를 확보하면서 해외 계열사까지 포함해 한화그룹이 보유한 지분은 모두 9.04%입니다. 8%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을 제치고 2대 주주 자리에 오른 겁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연말까지 그룹 전체 보유량을 12%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사실상 카이 인수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로키드 마틴과 에어버스는 합병과 통합으로 스페이스X는 수직 계열화로 체급을 키우며 글로벌 항공 우주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꿔왔습니다. 카이는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위성 체계 개발 역량을 가진 국내 유일의 완제기 업체입니다. 여기에 한화의 항공우주, 레이더, 방산전자, 해양방산 역량이 더해지면 육해공과 우주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1대 주주가 한국수출입은행인 만큼 완전한 인수는 정부의 민영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과점 우려도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분 인수에 나섰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의지를 알린 것이라고도 보여지고요. 한화의 카이 인수가 그 방산업계 내에서는 그 일부 독과점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방사청 주도의 조달 구조와 높은 수출 비중을 감안하면 독과점 우려는 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천공2 같은 거 보시면 미사일은 LG 넥슨이 하고 있고 발사대라든가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가 하고 있고 업체가 하나를 다 가져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지금. 한화의 카이 지분 확보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에 참여한 상태라 특히 이 만남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네, 이 대통령이 카니 총리와 G7 회의 참석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방산 강국인 한국이 신뢰에 기반해 캐나다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고 카니 총리는 한국과의 협력 관계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구성해 수주전에 참여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은 잠수함 수주 경쟁자인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와도 회동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 대통령은 양국이 경쟁 관계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생산, 제3국 진출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도 EU 회원국 간 협력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담에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중동 전쟁 논의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 종전 협상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안에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 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용 민간 투자기금 조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 예산이나 보조금 투입 방식이 아니라 민간 투자로 추진됩니다. 우리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절반 이상 규모 출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에너지와 물류, 제조, 운송 등 이란 경제 재건과 관련된 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참여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민간 기금이 실제 투자 성격인지 사실상 전후 보상 성격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의 기업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서울시의 대표 교통비 지원 정책인 기후 동행 카드가 다음 달부터 정부의 K패스, 이른바 모두의 카드와 통합됩니다. 특히 GTX 같은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출퇴근 쪽은 월 10만 원대 정액권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까지 생기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우선 이번 개편의 핵심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K패스를 하나로 합쳤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 6만 2천 원을 내고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와 이용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K패스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직접 선택해야 했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하나로 두 제도의 혜택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월 교통비 규모에 따라 더 유리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교통비가 6만 2천 원보다 적으면 K패스 방식의 환급 혜택을 받고 6만 2천 원 이상 사용하면 기존 기후 동행카드처럼 추가 요금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 통합 이외에 실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네, 우선 환급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 교통비가 적은 시민은 이용 금액의 20%를 돌려받고 대상에 따라 최대 53.3%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GTX 이용자들을 겨냥해 월 10만 원 수준의 광역형 플러스 정액권이 도입됩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따릉이 이용 혜택과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등 문화 여가시설 할인 혜택도 유지되는데요. 현재 사용 중인 기후동행카드는 다음 달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고 충전 금액은 8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역시 8월 말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9월 1일부터는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계속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 출시되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나 K패스를 발급받아 전환해야 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 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업계가 앞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전기요금 지원은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K스틸법이 정확히 어떤 법안입니까? 네, 정식 명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산 저가 철강제 수입 증가, 주요국 관세 장벽과 탈탄소 규제 부담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안입니다. 쇳물을 만들 때 이 석탄 대신 수소나 전기를 써서 탄소를 덜 배출하는 새로운 제철 기술을 활용하면 연구개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또 이렇게 만든 저탄소 철강에 정부 인증을 붙여주고 공공기관 등이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철강 공장이 있는 지역을 저탄소 철강 특구로 지정해 산업 기반 시설,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 인프라 구축도 지원합니다. 또 철강 회사 간 합병 심사 기간을 줄여주고 가격이나 생산량 정보를 회사들끼리 공유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지 않는 예외 조항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이 K스틸법을 통해 국내 철강 산업이 친환경 기술로 체질을 바꾸면서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걸 원했을 텐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가장 아쉬워하는 건 전기요금 감면 부분입니다. 고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철강산업 특성상 전기요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부터 낮에는 싸고 저녁엔 비싸지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됐지만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전기료 입장에선 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현장 설명입니다. 이유발 통상 리스크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EU 전체의 무관세 수입 물량이 기존보다 46% 줄어듭니다.
정부는 최근 한 EU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 확보를 요청했는데요. 다음 달 국가별 쿼터가 확정되는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K17법의 정책 효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직장인의 복지 포인트는 한 가지 반복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여기에 세금이 붙지만 공무원은 비과세 처리가 된다는 건데요. 반복되는 형평성 논란 속에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과세 여부를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국세청이 이번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배경이 뭡니까? 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 데 따른 건데요. 이달 초 국세청은 재경부에 공무원이 쓰인 복지 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복지 포인트는 소득세가 매겨지고 있는데 민간과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 경비 분류가 달라 과세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의 경우 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판단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인 물건비로 분류돼서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등으로 사용처가 극히 제한되는 등 민간과 성격이 다르다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 이를 준용해 비과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경부는 국세청의 요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에 따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형평성만을 고려하면 이게 반대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민간의 복지 포인트를 비과세로 하는 방안은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국감에선 민간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관련해 재경부는 이달 국회에 제출한 국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안정적 재정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 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사실상 과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를 곧 풀 것이란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종전 합의에 이어서 곧바로 제재 완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석유를 판매하는 걸 막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종전합의 서명식 직후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면제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운송,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모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제재 완화에 대해 이란이 갈등 국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초기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워싱턴 연구소는 이 같은 당근책이 없다면 이란이 협상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 유가는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달러 5센트로 전거래일보다 5.8% 급락했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도 5% 넘게 하락해 배럴당 78달러 96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3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눈에 띄게 하락하긴 했지만 전쟁 전 가격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인데요. 개전 직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브렌트유는 9%, WTI는 13% 더 하락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공급 증가가 수요 둔화를 웃돌면 브렌트유 가격이 내년에 배럴당 60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